피디님,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한 35,000원? 35,000원. 네. 좀 비싸 보이죠? 근데 이거 판매가가 8,000원입니다. 8,000원이요? 8,000원. 8,000원 가치는 전혀 안 보이네요. 네, 이게 판매가가 8,000원인데 원가가 판매가보다 더 비싸요. 아, 호연제라는 닭갈비집에서 판매하는 메뉴이긴 한데 하루에 이제 20개만 한정으로 팔아요. 8,000원에. 그러니까 이걸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웃기죠. 원가가 더 비싼 메뉴라고 하면은 보통 사장님들이 그러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한정으로 팔기 때문에 손해가 안 나요. 그러니까 20개가 딱 나가면 그것만으로는 손해가 나겠죠. 왜냐하면 원가가 판매가보다 비싸니까. 그런데 20개가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어떤 그 댓글 같은 게 달렸잖아요, 제 채널에. 요즘 원재료도 비싸고 뭐 공과금도 올라가고 세금도 비싸고 자영업 남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자영업으로 돈 잘 벌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모두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분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혹시 좀 예를 네.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복쟁반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저희 장건에서 강의하셨던 장원갑 칼국수 대표님, 박종원 대표님의 사례도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에 원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한정 메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V2V라고 하는데 비주얼 투 바이럴이라는 뜻입니다. 즉 굉장히 뛰어난 비주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메뉴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정으로만 팔 수밖에 없고 원가가 만약에 예를 들면 10,000원짜리인데 판매가가 12,000원이에요. 그러면 원가율이 거의 90%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푸짐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들은 원가율이 한 35%에서 40%거든요. 근데 원가율이 만약에 80%까지 넘어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양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 재료를 좀 많이 쓸 수 있겠죠. 네. 그럼 그걸 주문한 손님은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정 메뉴로 팔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순위 안에 들어서 먹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꼭 기록으로 남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바이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2V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마케팅 비용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손님들이 알아서 입소문을 내주니까 그렇죠. 되게 괜찮네요.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책정해놓고 온라인 마케팅을 돌리거나 뭐 광고 상품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마케팅을 보통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V2V 메뉴가 마케팅 용도가 되는 거죠. 이미 거기에 마케팅 비용이 책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 원가가 10,000원인데 만약에 판매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팔면은 손해죠. 네, 왜냐하면 인건비도 있을 거고 임대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케팅비가 포함된 게 이걸 주문한 사람들이 알아서 올려주고 입소문 내주고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와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케팅 효율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시도크의 손영래 대표님도 이제 저희 장로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대표님도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왕 스시를 만드셔가지고 인스타그램 그런 데서 막 100만 조회수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연 바이럴이 된 게 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는 장사라고 하는 게 약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손해보는 장사를 추천하시는 건지는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네.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장원갑 칼국수를 운영하시는 박정호 대표님이 그 장원갑 칼국수만 하신 게 아니고 예전에 꼴값 식당이란 그 브랜드도 운영을 하셨었는데 지금도 이제 꼴값 식당은 있고 그 브랜드에서는 오징어 탄구이라는 걸 시키면 산더미 녹차 빙수라는 걸 줘요. 그게 이제 비주얼적으로 녹차 빙수가 이렇게 높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켰는데 이걸 준다고?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품을 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주얼적으로 놀라니까 와 이거 완전 해자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또 좀 들어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박종호 대표님 운영하셨던 브랜드 중에 또 샤브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도 새우만두 같은 거를 서비스로 막 줬었어요. 새우만두가 원가가 비싸거든요. 그걸 받은 손님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안 남는 거 아니냐? 그거 좀 약간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매출 볼륨이 올라가면서 임계점이라고 있습니다. 외식업에서. 이 임계점이 넘어가다 보면 이익률 자체가 갑자기 급상승하게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매장마다 좀 다르거든요. 원재료 비율도 다르고 고정비랑 변동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좀 파악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박정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5천만 원 팔다가 7천만 원 팔고 7천만 원 팔다가 1억 팔고 1억 팔다가 1억 2천 팔고 1억 3천을 파니까 수익이 막 제곱으로 올라가는 걸 좀 직접 경험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1억 이상씩 파시는 매장들 중에는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손해보는 장사의 어떤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측면으로 보자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쌀밥을 식당에 가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식당에서는 우리는 수양미만 써요. 우리는 또 고시가리만 써요. 이렇게 해서 그 쌀의 어떤 품종이나 좋은 점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가치를 굉장히 높인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쌀값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 비싼 쌀 품종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브랜드를 가진 쌀을 쓰면서 그 쌀에 대한 어떤 가치를 올리는 거는 그거는 사장님 마음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안이 농산물로 어떤 게 유명한지 아세요? 무안은 양파거든요. 그리고 진도는 대파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진도 대파버거도 막 만들고 맞아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면 무한 양파를 안 써서 무한 양파 쓴다고 얘기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은 그냥 다른 지역의 양파를 쓴다고 치면은 그 지역의 양파를 쓴다고 적어놓고 가치만 올리면 돼요. 설명글을 하는 거죠. 저희 집은 군산 양파만 씁니다. 군산 양파는 해발 400m 지대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단단하고 안에 이제 수분도 많고 굉장히 기름진 땅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원가를 높인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봤을 때는 야, 되게 좋은 재료를 쓰네 라고 느끼면서 손해보는 장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쌀도 그렇고 식재료도 그렇고 재료에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설명으로 가치를 높여서 내 매장의 가치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25,000원을 받는 피자가 있으면 이거를 설명글로만 좀 더 추가를 하더라도 이 피자가 25,000원짜리가 아니고 30,000원짜리, 32,000원짜리라는 어떤 가치를 충분히 내포할 수 있거든요. 네이밍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손님한테 우리가 좀 더 좋은 품질의 좀 더 느낌 있는 메뉴를 선사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겨야지만 손해보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정호 대표님이 이제 저희 장건에서 강의할 때도 본인이 이제 운영하셨던 브랜드에서는 모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섯 샤브를 주문하면 쟁반 막국수가 딸려 나오는데 그 쟁반 막국수가 그냥 쟁반 막국수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예쁘고 진짜 먹음직스러운 쟁반 막국수예요. 그리고 또 막국수를 주문하면 불고기 전골이 서비스로 나와요. 불고기 전골이 서비스로 나와요? 약간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가는 와중에 순수익이 조금씩 남다 보니까 이게 임계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싸게 많이 팔자, 박리담의 개념이 아니에요. 가치를 높여서, 그러니까 우리 이걸 V메타라고 하는데 가치를 많이 높여서 손님한테 더 많은 걸 준다라는 느낌을 보내는 거죠. 저도 박리담인 걸로 조금 잘못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박리담에는 손님들이 생각할 때 싼 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V메타는 싼 게 아닌데 우리한테 주는 거다라고 손님들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가치를 높여서 손님들한테 증정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원각 칼국수에 가면 마지막에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미숫가루 슬러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쌀이 귀하던 시대에 먹던 어떤 하면서 구구절절한 스토리가 있는데 엄청 가치를 높여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박정호 대표님이 하게 된 이유가 마지막 기억까지 좋게 하게끔 해서 굉장히 좋은 재료의 어떤 미숫가루 슬러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후기들을 보면 그 미숫가루 슬러시에 대한 좋은 기억에 대한 체험단 글이나 아니면 일반 손님들, 뭐 영수증 리뷰 같은 것들에도 그 미숫가루 슬러시가 굉장히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손님한테 준다고 했을 때 손해보는 장사라고 해서 진짜로 내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겉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되돌아오는 개념의 V메타를 적용해가지고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한정 메뉴를 만드는 것도 희소성의 가치도 가지는 거고 그거를 내가 먹었을 때 희열감, 기쁨 때문에 포스팅을 하거나 뭐 영상을 올리거나 사진을 좀 올리는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매가보다 비싼 원가 때문에 비주얼이 안 이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바로바로 반응이 오지 않아서 좀 힘들어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예로 제가 예전에 이거는 유행했던 건데 하이볼 많이 먹잖아요. 하이볼 먹을 때 레몬 같은 거 넣어주죠. 근데 레몬탑 하이볼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잔이 있으면 레몬이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겹겹이 이렇게 겹겹이. 그래서 서빙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리고 내 자리에 놓여져 있으면 이거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있겠어요? 찍어서 자랑해야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정으로 팔아. 하루에 20잔 한정으로 팔아요. 이거를 만들려면 레몬을 겹겹이로 쌓아가지고 냉동고에 얼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정으로 예전엔 팔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좀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몬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은 손해볼 수는 있겠는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사진 찍고 막 서로 막 자랑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먹으러 막 오거든요. 그럼 안주는 자연스럽게 팔리는 거고 그 매장이 브랜드화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유행을 했던 거라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개발하려면은 정말 많이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매장에서 어떤 거를 파는지 그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원갑 칼국수 대표님 강의를 보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비주얼 메뉴가 없는 매장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반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비주얼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동네에서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뭐 항아리 상권이라든지 배우 세대 인구가 많지 않아. 그러면은 경쟁 매장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진짜 비주얼 메뉴로 하루에 10개만 팔 수 있는 원가율이 막 90%의 메뉴를 만들었어. 다른 매장에서 따라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원가율이 30%, 35%, 40%밖에 안 되는데 나는 원가율이 80%짜리 메뉴를 만들었어요. 하루에 20개만 한정 판매해. 그러면 당연히 동네에 소문이 나겠죠. 예전에 그런 매장이 있었어요. 오마카세 집인데 한정으로만 예약을 받아요. 그것도 하루에 5팀은 스페셜하게. 그래서 그 5팀한테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퍼줘요. 그러니까 그 5팀은 선발을 해. 손님을요? 그쵸. 왜냐하면 너무나 혜자스러운 구성이니까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매장에 약간 좀 브랜딩이 되는 거죠. 왜냐면 선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인플루언서나 본인의 SNS 채널을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이럴 뭐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듣기만 해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해주신 거 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어떤 걸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원갑 칼국수 박정호 대표님 강의 보시면은 여러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례들만 보셔도 우리 매장에 어떤 걸 좀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게 좀 느껴질 거고 그 강의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좀 서치를 해보시면 저는 이제 구글 이미지나 핀터레스트를 좀 추천드리는 편인데 핀터레스트가 외식하시는 분들한테 좀 필수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비주얼적인 메뉴들을 좀 찾아보시고 스크랩 해뒀다가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사진만 보고 따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시그니처 메뉴, 그러니까 비주얼 메뉴를 만들려면 꼭 좀 실습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연습도 하셔야 되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는데 다들 하루아침에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어떤 비주얼 메뉴들도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연습을 거듭해서 나온 메뉴이기 때문에 너무 하루아침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는 없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빨리 이익을 내고 싶다 보니까 네.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품화가 되기 전에
뭔가 빨리 팔고 싶어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주얼 메뉴가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게 경쟁 매장들이 계속 늘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좀 특별한 비주얼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입소문 나는 게 물론 오프라인 입소문도 있지만 온라인 입소문이 더 많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SNS 채널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볼 수도 있는 환경을 가진 세대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좌시하면 안 되죠.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실제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큰 가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야, 이 집 뭐 남는 거 있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비주얼과 구성이 되어야지만 입소문이 난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매장에 그런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다른 경쟁 매장에서 그런 구성을 갖췄을 때 너무나 위험에 빠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런 메뉴를 좀 만들어야겠죠. 프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